저는 올해 71살, 이름은 박영호입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들처럼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대학까지 보낸 게 저희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제 아들이 결혼하는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저는 30년 전에 아내랑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죠. 사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구청 민원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차갑게 도장 찍히는 소리. 그 순간에 들렸던 소리들이 제 귀에 아직도 울립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랑 살게 됐고, 저는 멀찍이 떨어져 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현장 나가서 막노동으로 돈 벌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반지하방에 누워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였죠. 아버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제 역할은 늘 그림자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건 솔직히 돈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매달 생활비, 학비, 참고서 값, 학원비 다 제 몫이었습니다. 현장 점심시간마다 은행에 들러서 돈을 붙였죠. 화면에 수취인 박진호 등록금 계좌. 이렇게 아들의 이름이 뜨면 그게 제겐 유일한 안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있다. 그걸 돈으로 말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느낀 건 돈은 보내도 마음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저는 늘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간 적이 한 번 있긴 한데요. 그때도 이미 행사는 거의 끝나 있었고 제 모습이 사진에 찍히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구석에 서 있는 아버지, 그게 저였어요. 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땐요. 아들이나 전처한테 직접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친척이 카톡을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합격증 사진이랑 축하해 라는 메시지가 붙어 있는 걸 저는 한참 동안 확대해서 보고 또 봤습니다. 화면 속 글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잘했다. 그래도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피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동시에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또 주변부구나. 축하 자리에도 못 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사회인이 되고 드디어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제 마음은 아주 기뻤습니다. 아, 이제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근데 곧바로 나는 이번에도 바깥 사람이겠지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한테 의논이 오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웨딩홀 예약 문제, 양가 상견례 날짜 문제 등등 결혼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알리는 게 없었죠. 다 전처랑 신부 집안이 알아서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날짜만 통보가 왔어요. 아버지, 6월 21일 땡땡 웨딩홀입니다. 딱 이 한마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이 결혼 준비와 관련해서 저와 상의하는 일은 전혀 없으면서도 돈 얘기만은 따로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버지, 신혼집 전세금이 조금 부족한데요. 가전제품 맞추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냉장고랑 세탁기가. 이런 말들을 툭 던지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뭐 큰 역할은 못해도 그래도 아버지니까 필요한데 보탬은 돼야지 싶어서 어렵게 모아둔 돈을 내어주곤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도움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보다 이제 해결됐어요, 아버지.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상의도 안 하면서 돈 들어갈 때만 은근슬쩍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의 태도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버지를 아직 필요로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나는 그냥 돈만 주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우야, 내가 뭐 또 도울 거 없냐? 예식장 문제라든지 사돈댁에 인사는 안 해도 될까? 아들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도 조금 작게 들리더군요. 혹시 거절당할까봐 겁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신부 집안 앞에서 사고 치실까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확 내려쳤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게 전화를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사고라니, 제가 무슨 사고를 친 적이 있었나? 물론 젊었을 때는 서툴렀던 적도 있었죠. 술김에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고, 형편이 어려워 늘 초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 내가 사고 칠까 걱정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건, 그건 너무 서글프고도 참담한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들 대학 합격했을 때였어요. 고대하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 대학 합격 기념톡을 내는 자리에서 현장 사람들과 술 한잔하니 한껏 신이 나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놈 대학까지 내가 키웠다. 내 손으로 보낸 등록금이 얼만 줄 아냐. 그렇게 자랑처럼 말했는데 곁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 그냥 흘려 말했을 뿐인데 아들 마음에는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꼭 사고를 치신다. 창피하다라는 기억으로 남았나 봅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뭘 하려 하면 아들은 은근히 불안해했습니다. 괜히 아버지가 분위기 흐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결국 이번 결혼 준비에서도 저는 도움이 되는 가족이 아니라 사고 칠까 걱정되는 불청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고 치실까 걱정돼서. 제 존재가 아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불편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왔는데 아들에게 그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던 겁니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저는 제 차림새라도 좀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옷이랄 게 별로 없었거든요. 현장에서 입는 작업복이 전부였고 구두도 오래전에 달아버려서 이제는 신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빈티나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동네 시장 구두방에 갔습니다. 진열장 안에 번들거리는 검은 구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고는 선뜻 지갑을 열 수가 없었어요. 싼 게 6만 원, 7만 원이었고 괜찮아 보이는 건 1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 형편에 그건 사치였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중고 의류점 같은 곳을 찾아서 누군가 신다 내놓은 검은 구두를 2만 원에 사왔습니다. 그래도 닦아 놓으면 번쩍번쩍 빛이 날 것 같긴 해서요. 집에 와서 신어보니 발에 잘 맞지도 않았습니다. 뒤꿈치가 쓸려서 금세 물집이 잡혔지만 그냥 신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일부러 집 안에서 신고 걸어 다니며 길을 들였어요. 정장은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낡은 회색 양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걸 꺼내 드니 군데군데 빛이 발에 있었고 바짓단은 달아있더군요. 그래도 동네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옷을 훑어보더니 말하더군요. 원단이 오래돼서 선은 잘 안 살 거예요. 그냥 다림질만 살짝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셔츠도 오래 입던 흰 셔츠를 꺼냈습니다.
목 부분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소매 끝도 해져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고 나니 그럭저럭 입을 만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혼자 메어 보는데 매듭이 도무지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다 보니 손끝이 떨리더군요. 그때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왕래가 없었다 해도 내가 아버지 노릇을 돈으로라도 해내지 않았나. 등록금도 생활비도 내가 막노동으로 벌어서 보냈는데, 그리고 이번에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주고 냉장고도 사주었지 않나. 결혼한다면서 양복 한 벌 해주겠다. 아니면 밥 한 끼 사주며 직접 말해주기라도 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곧바로 스스로 눌렀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게 잘못이지 괜히 서운해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씁쓸함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듭을 또 고쳐 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쯤 전처와 신부 어머니는 강남 어디 샵에서 머리를 하고 화장을 받으면서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화려한 준비에 비해 저는 낡은 회색 양복을 입고 반지하방 좁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고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간 저는 더 기막힌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결혼식 날 예식장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입구부터 북적였어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 위로 하객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머리에 스프레이까지 단단히 뿌려놓은 듯 흐트러짐이 없었고, 남자들은 날렵하게 맞춘 양복에 광이 번쩍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만 홀로 낡은 양복에 중고 구두를 신고 서 있었어요. 제 구두는 몇 날 며칠 집 안에서 신어 길을 들였지만 여전히 뒤꿈치를 쓸었고 그 통증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올라왔습니다. 입구에 마련된 접수대에서는 하객들이 줄지어 축의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름을 적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호주머니를 더듬어 꼬깃꼬깃 접힌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달 생활비나 다름없는 큰돈이었지만 순간 그 얇은 봉투가 다른 사람들의 두툼한 봉투 사이에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접수하는 사람 손끝이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고 제 이름을 적는 글씨도 괜히 삐뚤어졌습니다. 안내를 받아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가장 앞줄 중앙 혼주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커버가 씌워진 의자에 신랑 측 혼주라는 팻말이 놓여 있었어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랑 아버지인데 이 자리에 앉아야겠지. 당연한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안도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혼주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처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눈을 크게 뜨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저쪽 손님석에 가서 앉아요. 그 말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아니, 내가 신랑 아버지인데 여기 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전처와 신랑이를 버리려던 찰나 아들이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주변에 신부 쪽 친척들이 눈길을 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처가집에 아버지 얘기 따로 못했으니까 그냥 뒤쪽에 앉으세요. 회사 사람들이랑 신부 쪽 하객들이 다 보고 있는데 혼주석에 앉으시면 곤란해져요. 민망하잖아요.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아버지인데 왜 제가 혼주석에 앉는 게 곤란하단 말입니까? 민망하다니. 아들이 제 손을 붙잡고 애써 제지하는 모습이 저를 오면 안 되는 곳에 찾아온 불청객으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신부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 쪽을 슬쩍 보면서 서로 귓속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전처는 서둘러 안내 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안내 직원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죠. 뒤쪽 일반석으로 끌려나가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는 쫓겨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제 속에서 억눌러 두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사회에 나올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아들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어떻게든 감당했는데 저라고 그 돈을 버는 게 쉬웠겠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보내준 돈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한다는 소식을 밥 한 끼 하며 직접 전하지도 않고 양복 한 벌 해주지 않은 것도 서운했는데 이제는 제 자리를 찾으려 하니 창피하다며 막아서는 겁니다. 저는 손님석에 앉아서 떨리는 손끝을 부여잡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혼주석과 뒤쪽에 준비된 아무 이름 없는 의자, 그 두 자리가 제 처지를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신랑의 아버지이지만 이 자리에선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 숨겨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제 귀에는 전부 비웃음처럼 들려왔어요. 예식이 시작되자 신부 측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회자의 소개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사회자는 신랑 측의 부모로 저를 뺀 전처만 소개하더군요. 반짝이는 조명이 전처 얼굴을 비추는데 마치 주인공 같았습니다. 저는 조명이 비추지 않는 초라한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고요. 떨리는 손끝을 아무리 힘을 주어 잡아봐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전처의 친척은 일부러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들려오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저 집도 참 아들이 아빠를 아는 척도 안 하는 거 보면 개차반인 애비였나 보네. 개차반인 애비라는 말이 귀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죠. 저는 아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 끼니는 라면으로 때워도 아들 밥상에는 고기 반찬만 올려주려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 가족을 불렀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 옆에 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족사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냥 빠지세요. 사진에는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아버지까지 들어오시면 좀. 그림이 이상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림이 이상해진다니. 나는 분명한 내 아들의 아버지인데 왜 내가 들어가면 그림이 깨진다고 말하는 겁니까? 제가 얼떨떨해 서 있자 아들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괜히 창피하게 만들지 좀 마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결혼식장에서 창피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부 쪽 가족들이 서로 짜증스레 표정을 구기며 눈치를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모여든 사람들 속에서 저는 혼자 밀려난 느낌이었어요. 결국 사진도 찍지 못한 채 다시 뒤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사진사의 물음이 들렸습니다. 신랑 아버님은 어디 계시죠? 아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제 가족은 어머니가 전부예요.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 빠져야 하는 사람으로 내쳐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예식장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전부 제 존재를 지워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나는 진우 네 아버지다. 네가 이때까지 자라오는 동안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며 먹이고 입히고 키워냈다. 너는 그 돈으로 공부했고 나는 내 허리 휘어지도록 버티면서도 네 학비만은 제 날짜에 붙였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네 가족이 아니니 결혼식 사진에서까지 빠지라는 거냐? 내가 너한테 창피한 존재라니 가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사람들 시선이 무겁게 꽂히는 걸 느끼면서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술렁거림이 일었고 누군가는 제 뒷모습을 따라 눈길을 보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속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불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랑 이놈 아버지입니다. 저는 허리가 휘어져라 막노동에서 번 돈으로 이놈 대학까지 보내고 신혼집 자금도 보탰습니다. 오늘날 이 자식이 이렇게 멀쩡히 양복 입고 서 있는 것도 다 제 피땀으로 일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불청객 취급하며 창피하다고 쫓아내려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예식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고 몇몇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여기저기 번쩍이며 수군거림은 더 커져갔죠. 아들이 황급히 무대로 올라와 제 팔을 잡아 끌더군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들은 낮게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창피하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창피하다니. 나는 네 아버지고 너를 키우기 위해 피땀 흘려 희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더러 창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들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순간 제 구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며칠 동안 집 안에서 일부러 신고 다니며 길들였지만 끝내 뒤꿈치를 쓸고 아프게 만들던 그 구두. 신랑 아버지로서 체면이라도 세우려고 억지로 신고 나온 그 구두였습니다. 저는 그 구두를 벗어 무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예식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신부 쪽 친척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입을 가렸고 하객들 몇은 세상에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네 눈에는 이 구두도 초라하지? 이 낡은 양복도 창피하지? 너를 빛나게 만들기 위해 네 아버지인 나는 평생을 초라하게 살았다. 좋다. 네가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도 너 같은 자식 안 보고 살련다. 오늘부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제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목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예식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진행을 멈췄고 신부는 울상이 되어 아들의 손을 붙잡았죠. 신부 어머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전처에게 앙칼지게 소리치더군요. 사돈,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그 와중에 아들은 제 앞으로 와 이를 악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고 가세요. 오늘은 제 날이에요.
아버지 덕분에 이미 다 망쳤지만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허망했습니다. 그래, 결혼식은 네 날이 맞지. 하지만 그날이 있기까지 네 뒤에서 허리가 휘어져라 버틴 날들이 누구 날이었는지는 네가 알기나 하느냐?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저기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은 왜 저래? 아버지가 저런 성격이구나. 귓속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전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만 돌리는 그 말들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때 전처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독하게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꼭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셔야 속이 시원했냐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였던 사람이 지금은 아들의 어머니로만 서 있는 사람이 제게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거둬가 버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높이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고 어떤 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예식장의 흉물이라도 된 듯 모든 시선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내동댕이 처진 구두를 다시 신으니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지더군요. 몇 날 며칠을 신고 길들였던 구두가 그 순간만큼은 발목을 짓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뒤꿈치는 이미 까져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쓰라림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보다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버텼는데 결국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구나. 예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여전히 웅성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 소리를 다 들으며 걸어 나왔죠. 제 등에 꽂히는 수십 쌍의 눈길이 제 등에 칼을 꽂는 것만 같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는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아 아들의 연락처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디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저 초라한 아비의 바람일 뿐이죠. 밤이 되면 눅눅한 반지하방 불빛 아래서 혼자 앉아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가 그날 참았어야 했을까?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손님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야 했을까? 다른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구겨도 그래도 아들 앞날을 위해선 입을 다물었어야 했을까? 그러다가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버지인데 그런 나를 불청객 취급한 아들이 잘못이지. 아버지를 창피한 존재로 만든 아들 앞에서 그 순간까지 침묵했다면 그건 내 자신에게 더 큰 모욕으로 남았을 거야. 내가 그날 목소리를 낸 건 아버지로서 내 자존심을 지킨 마지막 행동이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날 내가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아들의 결혼식이 그렇게 엉망이 되진 않았을 텐데 신부 얼굴도 창백해지지 않았을 거고 신부 쪽 부모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도 않았을 거고 아들의 앞날에 흉이 되는 일은 남지 않았을 텐데 이런 두 생각이 밤마다 제 안에서 부딪힙니다. 한쪽에서는 참았어야 한다고, 다른 쪽에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방 안을 서성이며 그날의 제 행동이 옳았는지 그른지 되뇌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게 맞았을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